작년 7월에 서울 도봉구에 아파트를 산 분이 있었어요. 4억 7천만 원을 30년 만기로 빌렸었는데 그때 금리가 4.2%였습니다. 매달 갚는 돈이 229만 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초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금리가 4.55%로 올랐다고요. 매달 239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왔습니다. 4.71%. 이제 243만 원이에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14만 원씩 더 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삶의 질이 달라질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대출에 대한 문제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올랐는지부터 한번 보죠. 답은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있습니다. 지난달 쌀값이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계란도 10%가 넘게 뛰었고요. 우리가 자주 사놓는 품목만 모아놓은 생활물가가 3.4%가 올랐는데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금리를 올린다고 쌀값이 내려가진 않아요. 지금 물가가 오른 건 중동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뛴 탓이 큰데 금리로 국제유가를 끌어낼 순 없거든요. 그러면 왜 올렸을까요? 이건 번지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통제 설명은 이래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게 다른 물건값이랑 서비스, 요금으로 퍼지는데 그 과정이 1년 넘게 이어진다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물건을 넘길 때 붙는 가격, 생산자 물가는 벌써 1년 전보다 8.5%나 올랐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의 2배가 넘죠. 내 장바구니로 넘어올 게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답답한 게 있는데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난 5월엔 아예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특히 직원 300명도 안 되는 중소기업에서요. 원자재 값이 오르고 앞이 안 보이면 기업은 생산이 줄지 않아도 일단 채용을 미룬대요. 그러니까 물가도 올랐고 이자도 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이 이자 한 번 오르고 끝일까요? 총재가 이 질문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으로 답했습니다. 자전거가 아니라 큰 유조선을 타는 것이다. 하루 이틀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전거는 핸들을 꺾으면 바로 돌잖아요. 그런데 유조선은 한번 방향을 틀면 한참을 그쪽으로 밀고 나가거든요. 금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들이 딱 짚은 신호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발표문에 속도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서 이 단어가 나온 건 2022년 7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때가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나 올렸던 시점이거든요. 그만큼 무게가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올리냐는 질문엔 이렇게 대답했고요.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다 살아있는 회의다. 금통위원들은 연말에 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대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까 도봉구의 사례는 변동금리를 쓰신 분의 얘기였는데 지금 더 조용히 더 크게 터지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2021년에 집 사신 분들이에요. 그때 금리가 2%대였잖아요. 당시 제일 많이 나간 상품이 처음 5년만 고정이고 5년이 지나면 그때 시세로 다시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5년이 지금 딱 돌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 5대 은행 고정금리 상단이 7.5%에 육박합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건 2022년 4월 이후로 처음이에요. 2%대에서 시작한 사람한테는 2배가 훌쩍 넘는 거죠. 여기서 억울한 게 있습니다. 중간에 싼 대로 갈아탔으면 되잖아 싶으시죠? 갈아탈 수는 있었어요.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갈아탈 데가 없었잖아요. 2021년 이후로 금리가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는데 바깥이 더 추웠던 거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3억을 30년으로 빌린다고 치면 작년 말 금리로는 매달 185만 원이었어요. 지금 금리로는 208만 원이고 연내에 8%까지 가면 22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하실 걸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미 대출 있으신 분들, 오늘 당장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대출이 진짜 만기까지 고정인지 아니면 몇 년 뒤에 다시 매기는 건지요. 통계로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에 고정이 훨씬 많은데 그 고정 안에 아까 말씀드린 상품이 섞여 있거든요. 재산정 시점이 언제인지만 알아도 마음의 준비가 달라집니다. 그럼 새로 빌리실 분들은요? 지금 좀 신기한 상황인데요. 보통 금리가 오를 땐 고정이 유리한데 지금은 변동이 더 쌉니다.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새로 받는다는 분들 다수가 변동성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 전문가의 조언은 이겁니다. 변동으로 갈 거면 빌리는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금리가 올랐을 때 내 월 상환액이 얼마까지 늘어나는지 미리 계산해서 감당 가능한 선을 알아두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금리 내리면 갈아타지 뭐 이 생각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출 총량 관리 때문에 나중엔 갈아타기 조건이 지금보다 불리해지거나 대출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서울에선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에 집을 사면 원리금으로 소득의 46%가 나갑니다. 월급의 절반이에요. 이 숫자를 보고도 감당되겠다 싶으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지금은 기다리는 것도 선택이 됩니다. 근데 기다렸다가 빌려야지 하시는 분들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빌리는 것 자체가 막히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올해 초에 가계대출을 이만큼 늘리겠다고 당국에 제출하는 목표치가 있는데요. 5대 은행이 이미 그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5곳 중에 3곳은 목표의 150% 안팎까지 갔고요. 그러니 은행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들어 새로 나간 주택구입용 대출이 지난달보다 25%가 줄었습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청은 아예 중단을 하고 보험 가입도 막고 있고요. 그럼 하반기엔 좀 풀릴까요? 바로 오늘 한국은행이 딱 그 답이 되는 조사를 내놨습니다. 전국 200개가 넘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3분기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답이 우세했어요. 특히 가계주택대출 쪽이 뚜렷했고요. 그럼 금리라도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금리를 낮추면 다른 은행 대출 수요가 금세 넘어오기 때문에 총량을 관리해야 되는 지금은 쉽지 않은 선택지라고요. 기준금리도 오르고 은행 문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걸 이중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집 대출 이야기였습니다. 빚내서 주식 사신 분들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구조 자체가 무섭거든요. 증권사에서 돈 빌려 주식을 샀는데 담보가 부족해지면 기한 안에 못 채울 경우 주식이 강제로 팔립니다. 반대매매라고 하죠. 그런데 증권사들이 설명서에 공통으로 올려둔 예시를 보면 좀 놀랐습니다. 담보가 30만 원 부족한 상황이에요. 30만 원어치만 팔릴 것 같죠? 아닙니다. 137만 원어치가 팔려야 합니다. 부족한 돈의 4배가 넘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걸 대비해서 미리 깎은 가격으로 수량을 잡거든요. 더 무서운 사례도 같은 설명서에 있는데요. 내 돈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빌려서 샀는데 주가가 무너졌어요. 갖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았는데 5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빌린 600만 원에 비하면 모자라죠? 그럼 50만 원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주식은 다 사라졌는데 빚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증권사에서 빌려 주식에 들어간 돈이 사상 최대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었어요. 시장금리가 오르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취약 부분의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부총재부가 덧붙였고요.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내가 비투를 안 했어도 남의 빚이 흔들리면 내 주식이 같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지옥 같기만 하죠? 그런데 조용히 웃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좀 놀라우실 건데요. 이번 달 1일부터 16일까지 코스피는 19.5%가 빠졌습니다. 반도체는 더 심해서 23%가 넘게 빠졌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13%가 오른 업종이 있습니다. 은행이에요. 하나금융이 19%, KB금융이 13%, 신한지주가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KB금융이랑 신한지주는 13일에 52주 신고가까지 찍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따라 오르고요. 그게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은행이 예금과 대출 사이에서 남기는 마진이 좋아지거든요. 빚 없이 현금진 분들도 비슷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도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가니까요. 몇 년 동안 예금이자가 시원찮았는데 이제는 예금이 다시 선택지가 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린 덕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좁혀졌습니다. 이 격차가 줄면 원화가 약해지는 압력이 완화될 수 있어요.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가 사오는 기름이랑 곡물값이 싸지고요. 같은 배럴당 80달러짜리 원유를 사와도 환율이 1,550원일 때보다 1,450원일 때가 훨씬 싸게 들여오니까요. 아까 그 아팠던 장바구니가 여기서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환율은 금리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서 이건 가능성으로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게요. 이번 금리 인상에서 제일 아프게 맞은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예요.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으면서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 쓴 자영업자. 이분들의 연체율이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의 16배가 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자영업자가 진 빚은 10년 만에 4.2배가 됐는데요. 이분들이 빌린 돈의 상당수가 금리가 더 비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작년부터 비탄감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7년 넘게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은 조건이 맞으면 아예 없애주고 아니어도 원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대상이 113만 명이고요. 16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말이 많아요. 어느 소상공인은 이렇게 썼거든요.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을 갚았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 책임감 있게 빚 갚은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이라는 글도 올랐습니다. 정부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했지만요. 여러분은 어느 쪽 말이 더 와닿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쌀값은 바로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 이자는 그날부터 올랐습니다. 5년 전에 2%로 빌린 사람은 청구서가 2배가 됐고요. 빚내서 주식 산 사람은 다 팔아도
빚이 남는 구조 앞에 서 있는 거죠. 반대로 현금 진 사람하고 은행은 웃고 있습니다. 같은 금리 인상인데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정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총재 말대로 이건 자전거가 아니라 유조선이에요. 한번 방향을 틀면 한참을 그쪽으로 갑니다. 곧 다시 내리겠지 하고 버티는 계산은 지금 다시 해보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 대출 계약서 열어서 이게 만기까지 고정인지 아니면 언제 다시 매기는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대비가 달라집니다. 아까 그 도봉구의 그분처럼 어느 날 문자 한 통으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금리 인상 여러분들에겐 지옥인가요? 아니면 기회인가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